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영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도 매장 활동을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내일 전북을 내려가거든요. 한살림 전북을. 한살림 전북에서도 오셨고, 한참 지원해드렸던 경북 북부에서도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런 순서대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한살림 연합 식생활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살림 물품을 보시면은 저런 표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뭐 가까운 먹을거리라든지 참여인증이라든지 해서 저 물품의 내용을 보면은 참여인증 같은 경우는 땅과 물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토박이 씨앗이나 우리밀 같은 경우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까운 먹을거리나 뭐 우리보리 산림돼지 같은 경우 식량 자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식생활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식생활 활동, 그리고 먹거리 정책, 그리고 돌봄 활동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부터 생명의 순환을 담고 있는 한살림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는 거의 대부분 흙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흙과 바다는 우리의 몸과 비교했을 때 흙은 우리의 근육이나 뭐 뼈 이런 것들과 성분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 바닷물은 우리의 체액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든지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흙과 물을 살리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유기적 생태계 안에서 한살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법에서도 그런 것들 적용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유기농, 무농약, 전농약, 지금은 전농약이라고는 하지는 않죠. 근데 한살림에서는 그 참여 인증의 표시에 이렇게 씨앗이 한 개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전농약에 해당됐던 것들입니다. 보면은 유기농 같은 경우가 유기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무농약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를 조금 씁니다. 그리고 저 씨앗이 한 개 있는 전농약 같은 경우는 유기합성 농약도 쓰고 화학 비료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살림에서 조금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그 다른 생협 제품들도 저도 가끔 사 먹고 보는데 유기농이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기농이 한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 없고 무농약이 되게 많죠. 근데 한살림 같은 경우는 유기농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유기농 같은 경우는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데 그럼 합성 농약하고 화학 비료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합성 농약 같은 경우는 옛날에 1,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독약, 폭탄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게 판로들이 없어졌죠? 그것들이 농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녹색 혁명이란 이름으로 농업에서 사용하게 됐는데 유기합성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뭐 성장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다 작물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유기합성 농약에 들어가고요. 생긴 지는 한 7-80년 정도 됐죠. 근데 지금 기후 위기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게 되면 뭐 모든 미생물들, 균들을 다 죽이는 거고 토양의 미네랄 또한 고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땅의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경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에 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토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토양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식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나 곤충, 지렁이, 잡초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살균제, 살충제 이런 걸 쓰게 되면은 토양에도 남아 있지 못하고 작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가 있는 작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사과를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한 철분의 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과를 50 개를 먹어도 그 영양분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이걸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토양이 나빠지면서 우리가 먹는 그 작물의 영양 성분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관행농이나 유기농 무농약이 들어있는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 관행을 짓거나 유기농 무농약을 하거나 우리가 먹는 영양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제7의 영양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분 측정을 해서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또 우리에게 당장 우리 생명을 위해 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장기간 이것들이 부족했을 때에는 우리 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에서 뭐 향이나 색이나 그리고 식물이 미생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나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관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살림에서는 거의 생명살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지켜내는 농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하고 잡곡 이런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살림에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 현미부터 백미까지 네 가지 종류가 이제 도정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안 깎아낸 것이 현미, 뭐 50%를 깎아낸 게 오분도미, 다 깎아낸 게 백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가장 잘 상하는 쌀은 어떤 쌀일까요? 어떤 쌀이 제일 먼저 부패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부패가 일어나는 쌀은 오분돔입니다. 현미 같은 경우는 이 보호 물질이 잘 있어서 잘 상하지 않고, 백미 같은 건 아예 다 깎아내 가지고 상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분도미는 어중간하게 깎아내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잘 상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븐도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서 드셔야 된다는 걸 판매하실 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에 보면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벌레가 빨아먹은 흔적입니다. 드시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은 쌀을 한 봉다리에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러면 좀 이제 교환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현미 같은 경우는 초록색 부분이거나 다른 빛깔인 경우들이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랄 때 빛을 좀 덜 본 경우입니다. 이렇게 빛이 골고루 쬐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도 드시는 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살림에 보면은 바람이가 나오죠. 이게 한 1.5에서 5mm 정도 싹을 틔운 바람인데 진공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봉할 때 보면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현미 발화시키면 약간 시큼한 냄새 나죠. 그런 식으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건데, 이거는 발화 과정 중에 생기는 거라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인제 세척을 해서 발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물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상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진공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 안내에 보면은 "불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불리셔야 됩니다. 안 불려서 드시면 거의 생쌀 같아요. 그 세척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척을 하게 되면 외려 이 싹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세척은 하시지 않지만 불려서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보시면 이렇게 클레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보기 사이트에. "불리지 말라 해서 안 불려서 먹었는데 너무 생쌀을 먹는 것 같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분이 4 월에 올리셨는데 제가 9 월에 먹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아마 이거 판매하실 때 "조금 불려서 드셔라. 한 3 시간 정도." 이렇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세척은 하지 마시라."라고 안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살림에 유생미도 나오죠. 뭐 녹미나 정미, 흑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쌀들은 모두 현미 찹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리거나 아니면 압력밥솥 이용해서 밥을 지으셔야 되고요. 압력밥솥 이용하실 때는 1.5배 정도 물을 부어서 이용하셔야 부드러운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람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잡곡도 여러 종류가 나오죠. 근데 이 보리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은 보리를 잘 먹는 시기는 아니죠. 나오는 시기도 아니고. 근데 보리가 드시게 되면 체온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낮거나 임산부이거나 젖을 먹여야 하는 경우는 조금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곡, 이게 제가 저번 달에 캡처한 거라서 조금 이제 이게 할인 물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할인은 하진 않죠. 다양한 잡곡들이 나오고 있고 한살림 콩 중에는 토종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동지예요. 그래서 제가 동지 팥죽 갖고 나왔는데요. 동지는 작은 설이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날, 부활의 기운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는 되게 밤이 길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밤이 길면 좀 무서워하는 불안의 요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붉은색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팥은 우리 몸을 조금 인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조금 우리 몸을 응축시켜서 몸에 열을 좀 덜 나가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팥을 먹는데 여름에도 팥을 팥빙수에 얹어서 먹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차가운 걸 먹을 때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너무 차갑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팥을 얹어 먹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팥은 우리 신장을 되게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겨울에 드시면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지니까 팥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팥이 수분 흡수를 굉장히 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물을 잘 빨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부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팥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도 한사님에 여러 종류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밀가루가 몇 프로나 될까요? 0.8% 1%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밀 되게 많이 먹지 않나요? 국수도 먹고 빵도 먹고 되게 여러 종류를 먹는데 실제로 우리의 밀을 먹지는 않는 거죠. 거의 다 수입밀을 먹는데 수입밀 같은 경우는 포스트 하비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오기 전에 농약을 굉장히 많이 쳐서 상하지 않게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밀가루가 생각보다 쉽게 상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뭐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뿌려서 우리가 조금 가능하면 수입밀을 안 먹는 게 좋은데 그 유기농 밀가루도 굉장히 많이 들여오죠. 근데 유기농 밀가루라는 것은 재배 과정에서 유기농인 거지 유통 과정에서 유기농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배 과정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였더라도 유통해서 상하지 않게 포스트 하비스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밀을 드시는 게 우리 건강에 좋겠죠. 지금 나오는 제철 물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매장에 이런 단호박은 인제 곧 나오겠죠? 단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인제 가을에 나오는 인제 작물인데 가을에 나온 작물 같은 경우는 전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름에 쌓여 있던 수분을 빼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분이 많은 작물이 나오는데 단호박 같은 경우에 인제 사다가 먹어 보면 되게 맛없을 때 많아요. 이게 '이게 무슨 맹맛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 요렇게 가을에 나오는 전분이 들어있는 작물들은 전분이 당분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한 보름에서 30일 정도 후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이 너무 맛없다."라고 이제 조합원들의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제 한 15 일에서 30일 정도 집에 두셨다가 "후숙해서 드셔라."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호박고구마하고 밤고구마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그 전분이 20% 이상 있으면 밤고구마, 20% 이하면 호박고구마입니다. 쪼끔 호박고구마가 약간 물컹한 맛이 있죠. 고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근도 지금 매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연근이 이렇게 보라색이나 회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언 땅에서 나온 물을 연근이 흡수했거나 아니면 폴리페놀 성분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개 다가 드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인제 쪼끔 '저런 색깔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식초에 담그신다든가 요런 과정이 쪼끔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생강 같은 경우가 제가 매장에서 활동할 때도 생강이 문제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생강이 곰팡이가 되게 잘 피죠. 그래서 저 한 봉다리에 한 개가 곰팡이가 폈으면 한 봉다리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안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이제 1급 발암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생강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다 번져 있기 때문에 다 버리셔야 되고요. 그럼 생과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보관법을 다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안 되고요. 그냥 바로 씻어서 냉동 보관하시는 방법이 제일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무도 매장에 되게 많이 나오죠? 지금 가을무 되게 맛있는 무청 달린 무가 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 나왔던 걸로 압니다. "가을무는 인삼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되게 맛있는데 이제 가을무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김장도 담그고 또 매장에 동치미무도 나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치미무로 깍두기를 담그는 편입니다. 이게 딱딱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삭함이 더 좋기 때문에 동치미무가 꼭 동치미만 담그는 게 아니고 깍두기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봄에 나오는 건 이제 월동무입니다. 그래서 월동이 돼서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응축이 돼서 맛이 되게 좋습니다. 또 여름에도 무가 나오는데 여름무는 무가 좀 차가운 데서 자라야 되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고랭지에서 키웁니다. 좀 시원한 데서 키우지만 그래도 여름 햇볕을 받기 때문에 되게 여름무는 쓰기도 하고 매운맛도 강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무를 김치를 담그려면 설탕을 엄청 많이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담그시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파가 인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지금 외부에 대파가 되게 비싸서 한살림에 대파가 없을 줄 알았더니 가 보니까 또 대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대파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대파는 전체적으로 단맛하고 감칠맛이 강한 이제 작물인데 이 초록색인 부분은 쪼끔 뭐 "흰 부분이 맛있고 초록색은 맛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같이 섞어 먹어야 우리 건강에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초록색 부분은 좀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향 이런 이제 부분 향이나 냄새 등이 나는데 요런 데는 쪼끔 이제 튀김이나 무침 그다음에 뭐 부침 이런 용으로 쓰시면 좋고요. 흰 부분은 좀 무게감이 있죠. 냄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이런 부분 좀 소스에 활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파 이 뿌리 이런 종류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인제 거기는 쪼끔 자세히 맡아보면 파향도 나지만 꽃향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털어서 육수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차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지금 계절엔 드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쪽파도 있죠. 지금 이제 쪽파가 다음에 4 월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매장에 가니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쪽파는 파하고 양파하고 교잡을 해서 나온 파입니다. 그래서 쪼끔 '부드러운 파향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래종 중파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토종 작물이죠. 대파는 겨울을 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재래종 중파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환경에서 얘네가 맞춰서 자라 살아온 아이들이거든요. 얘는 겨울을 나는 힘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가 체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파이기 때문에 요런 작물을 드시는 건 우리 건강에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파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파가 보면은 이 흰 반점이 중간중간 있는 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요건 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고거는 총체벌레가 이렇게 먹고 난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도 상관없고요. 대파 표면에 보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액이 묻은 건데 진액이 많을수록 되게 맛있고 좋은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묻어 있다라는 건 진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맛있는 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또 굴도 나오죠. 지금 생굴하고 인제 남해안 생굴이 나오는데 생굴은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자기가 사는 곳에 달려 있다가 얘가 민물이 되면은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와서 햇볕에 쬐다가 그리고 또 썰물 때는 이제 햇볕에 쬐다가 민물 때는 또 들어가서 플랑크톤을 먹는 요런 과정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쪼끔 작고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배식은 이제 재배해서 키운 거죠. 이게 두 개 차이를 좀 보시면 까만 부분이 양식에는 있지만 자연산에는 잘 안 보이시죠? 거의 없습니다. 고런 차이가 있고 좀 작죠, 생굴은. 네. 그다음에 굴이어서 제가 쪼끔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게 굴소스인데요. 굴소스가 한살림에서 나오는 굴소스 그 외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외부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첨가물이 거의 없죠.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합성 첨가물이 거의 없어서 쪼끔 맛이 없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보면 "이상한 소독약 냄새도 나고 이런 게 무슨 맛이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올라오는데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건 훈증 처리한 수산 가공 제품이 들어가면 소독약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걸 없애려고 첨가물을 되게 많이 넣어서 이런 향을 가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외부에서는 설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넣어서 맛을 높여주는데 한살림에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살림 굴소스 사용하실 때는 설탕하고 같이 조리해서 하시면 시중 거하고 거의 같은 맛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감이 지나가기는 했는데 딱딱한 감 저희가 저기 받아서 주문해서 받아서 먹었는데요. 요렇게 딱딱한 감 같은 경우는 후숙을 해서 드셔야 되는 감인데 인위적인 후숙을 한 것들이 되게 많이 팔죠, 외부에서는.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많이 그런 식으로 후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께서 "아니 감을 사 갔는데 얘가 빨리 말랑해지지 않아."라고 하시면은 사과 같은 거 가운데 같이 넣어 놓으시면 이게 자연의 에틸렌 가스가 나오거든요. 빨리 후숙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감들을 쪼끔 곶감이나 요런 걸로 사용하실 수 있고 감을 보시면 되게 까맣까맣한 게 보이시죠? 요게 좀 잘 표현이 안 돼서 요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까만 게 많이 보이시는데 저거는 햇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에 저렇게 까맣게 됩니다, 감들이. 근데 옛날에는 저런 감들이 임금님께 진상을 했었던 감들인데 먹감이라고 해서 지금은 저런 감들이 먹으면 안 되는 감이라 해서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잘 팔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매장에
한살림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 갔는데 저런 감을 굉장히 세일해서 팔아서 저는 사다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이런 게 뭐냐?"라고 하시면 "햇볕을 많이 받아서 생긴 거고 이런 감이 맛있는 감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데 보면 저렇게 석회보르도액을 유기농 자재거든요 저게. 이렇게 뿌리는데 하얗게 된 것이 우리가 뭐 "농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석회보르도액이다."라는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밀병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꿀사과라고 하죠. 저게 꿀사과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게 당분이 번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 못 번져서 저기 가운데 응축이 된 건데, 지금 먹을 때는 꿀사과에서 먹어도 되지만 저거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갈색으로 변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환 같은 걸 해 주셔야 되죠. 그때는 '아 이게 밀병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가 저렇게 꺼멓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까만 줄이 이렇게 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까만 줄이 가 있는 경우는 이제 얘가 스스로 자기 병을 치유해서 생기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파이토케미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렇게 까맣게 올라온 거는 그 햇볕을 받아서 폴리페놀 성분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드셔도 지장이 없는, 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곶감이 나오는 시기죠. 근데 제가 곶감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중의 곶감들이 이게 곶감은 말리면 약간 거뭇거뭇한 색깔로 변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왜 저렇게 예쁜 색깔의 곶감을 말렸는데 색깔이 이렇게 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썩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아황산 가스 같은 걸로 흥중 처리를 하거나 아황산 환을 겉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침하고 같이 묻어나면 황산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이 다 타는 거죠, 먹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은 씻어 먹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 한살림은 이제 그런 처리를 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좀 거무튀튀하고 모양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장에 나오는 감은 대봉곶감하고 밀씨곶감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가 보니까. 밀씨곶감은 뭐냐면 감의 이름이 밀씨인 거고요. 밀씨는 그 꿀벌의 밀자, 꿀밀자 요거 쓰는 건데요. 되게 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드시기에도 되게 부드럽고 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작물 물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저희가 특별품도 되게 많이 나오죠. 마늘 얘기할 텐데요. 마늘이 한지형과 난지형이 나옵니다. 한지형 같은 경우는 그 쪼끔 추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재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강한 특징이 있고요. 그 육종 마늘이라는 게 한지형 마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장성이 높은 마늘을 우리가 언제 쓸까요? 저장성이 높은 마늘은 우리가 김장 때 사용하겠죠. 오래 두고 드셔야 되니까 김장 때 사용하고, 그 난지역 마늘은 좀 따뜻한 지역에서 나옵니다. 남쪽에서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저장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장아찌용 마늘이 난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제 장아찌용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재배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그러니까 요 해에 되게 추웠다 그러면 되게 맵게 나오기도 합니다, 난지역 마늘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죠. 우리가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지금 매장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옛날 자료라서 500 그램짜리가 있지만 지금 1 킬로, 2 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춧가루에 고추씨가 쪼끔씩 함유가 되어 있고 장용에는 고추씨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토종 고춧가루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비초라고 해서 토종 고춧가루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고춧가루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뭐 마르시에 농부시장 같은 데 가면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한살림에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매장에서 어떤지 저도 쪼끔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고춧가루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말린 나물이 이제 1 월에 나옵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춥고 초목이 자라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새롭게 수확되는 작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갈무리해 놓은 작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작물을 먹는 건 우리가 봄, 여름, 가을만큼 섭취하지 못하는 햇볕도 섭취하게 되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좋은 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말린 나물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불려서 먹으면 좋겠죠. 1 월에 주로 먹게 되는 시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린 고사리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전날부터 푹푹 삶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찬물에 10 분, 15분 정도 삶아 담가서 그냥 그 담가서 끓여서
뚜껑 덮어둔 그대로 이제 두었다가 하시면은 이제 물 커지지 않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말랭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너무 담가 두시면 되게 맛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씻은 채로, 그럼 얘가 물을 흡수한 채로 한 30-40 분처럼 그 수분 자체로 불리시는 게 좋습니다. 뽕잎나물 같은 경우는 쪼끔 바짝 건조되어서 나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바스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눅눅한 상태는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까리랑 토란주기 같은 경우는 아린 맛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불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토란 같은 경우는 독성도 좀 있죠. 불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제 메주가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메주가 한 살림에 한 말짜리, 반 말짜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3 개의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조금 따뜻한 지역, 추운 지역, 중부지방 요렇게 나뉘어져서 3 군데서 나오고요. 각기 만드는 방식이 쪼끔씩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박이 같은 경우는 쪼끔 인제 콩도 재래 방식으로 해서 삶고 이제 발로 밟아서 메주를 띄워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시고요. 우리콩 같은 경우는 볏짚에 이렇게 매다르는 과정, 그리고 솔매 같은 경우는 쪼끔 이제 건조기로 일부러 건말림을 해서 좀 깔끔하게 요렇게 만드는 메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좋냐?"라고 얘기하시면 다 3 개 다 똑같고요. 쪼끔 내가 처음 잡아 본다라고 하면은 쪼끔 인제 겉에 쪼끔 균주가 좀 덜 보이는 것들이 실패 확률은 쪼끔 적습니다. 이제 고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실도 인제 봄에 인제 나오겠죠. 매실을 익는 정도에 따라서 청매실, 황매실, 홍매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청매실 같은 경우는 좀 덜 익은 거죠. 그래서 좀 딱딱하고 신맛이 강한데요. 이럴 때는 청이나 매실 장아찌를 담그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황매실 같은 경우는 쪼끔 말캉말캉하고 좀 많이 익어서 나오는 매실이거든요. 이럴 때는 인제 우메보시나 매실주 같은 거 담그시면은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황매실로 매실주 한번 등 들어 이렇게 담가 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한살림에 두부도 여러 종류 나오죠. 두부가 인제 요렇게 종류가 나오는데 그 두부와 찌개 두부하고 일반 두부, 부침 두부의 차이점은 이게 얼마나 많이 눌러서 수분을 빼느냐의 차이입니다. 좀 많이 눌러서 수분을 많이 뺀 게 부침 두부고요. 쪼끔 수분을 덜 뺀 게 찌개 두부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좀 많으면 양념이 잘 흡수가 돼서 우리가 찌개 같은 데 이용하시기 좋겠죠. 그리고 부침두부 같은 경우는 수분을 좀 많이 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침 같은 거 하실 때 훨씬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순두부하고 연두부 같은 경우의 차이는 천일염의 차이입니다. 소금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순두부 같은 경우는 소금이 안 들어 있고 연두부는 소금이 들어 있어서 휴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 마른 두부도 나오죠. 이거는 이제 콩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고소하기도 하고 좀 딱딱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그 만두 같은 거 이용할 때 조금 물을 짜야 되는 거 이용할 때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단다만 두부 같은 건 명절에만 나옵니다. 추석이랑 설 요때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의 순환 소돼지 닭 축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 사진은 아마존 강이 불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불타고 있는 게 되게 이게 저기다가 소나 돼지의 사료 등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다 거의 다 태워 먹어서 지금 아마존은 남아 있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공장식 축사는 요렇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연합 희생활센터에 채식 연구 분과가 있는데 이렇게 1,0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런 축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과도한 축산으로 인해서 뭐 생명 순환이 안 되고 이런 문제 생명을 경시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내가 사 먹는 고기에 있어서 누린내가 나고 이러면 굉장히 또 항의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방목하지 않고 억지로 가두고 뭐 굉장히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우리가 원하는 연하고 맛있는 고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한살림 식생활에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해 드시기 위해서는 일단 핏물 제거를 굉장히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각종 향신료를 이용해서 하시면 "시중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실제로 이런 한살림 그 고기를 가지고 식생활 수업을 해 보면 되게 맛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한살림 축사는 어떤 걸 먹고 자랄까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안심대한 사료라고 해서 이거는 논-GMO 사료입니다. 논-GMO 검사를 받았고 항생제, 방부제, 성장촉진제가 없는 걸 안심대한 사료라고 하는데 왜 논-GMO 사료라고 안 하느냐? 이거는
식약 측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쓸 수가 없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안심대한 사료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보리 산림돼지는 식량 자급을 위해서 GMO 옥수수를 먹인 게 아니고 우리 보리를 먹여서 나온 그 돼지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고기 같은 경우 안심대한 한우가 있고 아산 유기 한우가 있죠. 이곳은 나오는 생산 지역이 다릅니다. 안심대한 한우는 괴산에서 나오고요. 아산 유기 한우는 이름처럼 아산에서 나오는데, 아산 유기 한우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괴산 한 축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게 생산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경축순환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경축순환 방식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이 축부는 다시 밭으로 보내고, 논이나 밭으로 보내고, 농사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농사에서 지어서 나온 것들 부산물들을 소에게 먹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요렇게 돌리게 되면은 많이 키울 수 없죠. 적게 키워야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살림 축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 이게 매장에 요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천일염 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까지 채취를 하는데 일교차가 크지 않죠. 그 시기는. 그래서 고때 채취하는 이유는 그 쓴맛이 좀 적게 난다고 해요. 그때 채취를 하면. 그래서 고때 채취를 하고 있고, 뭐 볶은 소금도 나오고 있고, 굵은 소금을 곱게 갈은 게 생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함초 소금하고 죽염이 나오는데요. 함초 소금 같은 경우는 그 염전 주변에 그 함초를 가루로 내서 소금하고 같이 갈아 놓은 것이 함초 소금인데, 그 함초가 미네랄이 허브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브가 들어가고, 또 소금도 어느 정도 비린내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고, 허브도 비린내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린내 제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죽염도 나오죠. 죽염 같은 경우는 그 되게 고온에서 저희가 이렇게 굽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좀 내 몸이 아프거나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소금입니다. 이용하실 때는 그냥 이제 우리 일반 소금하고 같은 양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에 이 죽염이랑 일반 토판염으로 장을 담그는 것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확실히 죽염으로 담그면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나기는 합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식초는 두 가지 식초가 나옵니다. 곡물 발효 식초랑 그다음에 과실 발효 식초가 나오는데요. 곡물 발효 식초는 오곡명초하고 유기현미 식초가 있습니다. 오곡명초는 쌀누룩을 띄어서 아주 전통 방식 그대로 나오는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보실 텐데 가고시마 식초라고 해서 몇십만 원짜리 하는 식초하고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곡명초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에 명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근데 얘가 조금 누룩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에 사용했을 때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식용으로 드시면 훨씬 좋다라고 권해드리고요. 좀 우리가 좀 그런 취가 나는데 예민하다 하면은 유기농 현미식초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초산균으로 발효를 시킨, 인위적인 발효를 시킨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 발효 식초, 사과식초, 토마토, 감귤, 사과, 농축식초가 있는데요. 사과식초하고 토마토 식초는 산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산도가 가장 높은 식초가 어떤 거냐라고 하시면 토마토 식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과식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와인 비네거, 와인 식초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라는 레시피가 있으면 그때 사과 식초 활용하시면 비슷한 맛을 낼 수가 있고요. 뭐 식초도 넣고 레몬도 넣어야 되는 요리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식초 사용하시면 비슷한 맛을 냅니다. 그 사과 식초 같은 경우 농축 식초는 발사믹 식초하고 되게 비슷하죠. 소스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찌개 같은 데 넣어 드셔 보셔도 되게 활용도가 맛있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건 제가 한 볶음 요리인데 볶음 요리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식초하고 개복숭아 감식초가 있는데, 감식초는 자연 발효 식초기는 하지만 산도가 낮아서 음식에 사용하시면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음료로 드시면 좋고요. 개복숭아 감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 그냥 과실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장이 이렇게 네 종류가 이게 원래 우리나라 간장은 요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뭐 일본 간장이 들어오고 뭐 샘표 이런 데서 이름을 양조간장 이렇게 쓰면서 이름이 변질이 되기는 했지만, 원래 간장은 저렇게 네 종류가 있다. 한살림 간장, 우리나라 간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많은 되게 유명한 음식 선생님들이 말을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요런 발효식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한국의 발효가 굉장히 좋은 발효식품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한살림의 국간장이 인제 조선 간장인데요, 있는데요. 보시면은 산골 간장하고 우리 코 간장은 조금
산골 간장은 6개월 숙성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콩 간장은 1년 6개월 정도 더 많이 숙성돼서 나오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색깔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숙성의 과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간장은 "양조간장이 뭐예요?" 하고 조합원들이 물으실 때 권하시는 게 진간장이고요. 맛간장은 국산 콩하고 해산물하고 같이 녹중시킨 것. 제주 전통 어간장 같은 경우는 수산 발효입니다. 수산물로만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치액이나 피시소스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그런 걸 찾을 때 요런 걸 안내하시면 좋고, 된장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리콩, 산골, 조선 된장은 거의 들어가는 건 비슷합니다. 만드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외부에 된장에 있는 성분표인데요. 우리 된장하고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되게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한살림 된장은 심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꼬마당 순한 된장인데요. 이 순한 된장은 한식 된장에다가 콩을 삶아서 넣은 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염도를 낮췄죠. 근데 이게 염도가 낮아지면은 얘가 숙성을 안 하지 않거든요. 숙성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염도가 낮은 된장은 숙성이 되면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드시거나 아니면 보관을 되게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빨리 드시는 쪽을 추천합니다. 막장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된장 중에 하나인데, 된장하고 간장을 분리 안 한 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고소하고요. 거기다가 보리밥이나 엿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요리에 활용하기 되게 좋은 된장인데, 색깔이 시커매서 조합원들이 싫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간장을 빼지 않아서입니다. 드시면 맛있습니다. 고추장도 있죠. 솔매랑 성미, 성미는 우리밀이고 솔미는 찹쌀인데, 찹쌀고추장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으면 부풀어 오르죠.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아찌가 조금 클레임이 많이 있는 물품이다 해서 갖고 왔는데요. 무장아찌 같은 경우는 유기 재배한 물을 간장에 6개월, 된장에 6개월 정도 숙성을 합니다. 엄청 짜겠죠. 1년을 저렇게 짠 데다 박아 놓으니까. 그래서 찬물에 담가서 짠기를 충분히 빼서 드시면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무지 대신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오이장아찌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드실 때는 찬물에 담가서 짠기를 빼셔서 드셔야 됩니다. 한살림에는 다양한 식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 식생활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품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식생활위원회를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소개시켜 드린 청주 지역은 우리 한살림에 나오는 좀 생소한 물품들을 활용한 요리들을 많이 올리신다고 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노동과 그리고 저의 노동이 안녕하기를, 그리고 항상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